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장중 5,300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도에도 상승 흐름은 유지됐고 SK 하이닉스 주가는 90만 원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17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자 글로벌 자산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인선 발표 이후 금과 암호화폐는 급락했고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증시도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하락했습니다. 이란 위기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7만 6천 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만에 6% 넘게 급락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해당 지지선을 이탈했고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예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최소한 단기간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예산안 저지 입장을 철회하면서 상원 표결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원자재 단에서 급락이 나타났고요. 빅테크들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부분적으로 셧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2월 3일 정도는 지나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25% 상승을 했고요.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여전히 거래 대금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코스피가 5,300선 터치까지 나왔다가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5,224선에서 강보합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하락했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소부장주들은 랠리를 좀 보였지만 바이오 주들이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크게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날은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크게 좀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물량을 또 그대로 개인 투자자가 함께 받아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좀 돌아선 모습이 좀 특징이었고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는 6거래일 연속 들어오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에 좀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의 투심이 좀 많이 위축이 됐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바이오주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함께 받아갔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총 상단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또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날 5.5%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우리가 앞자리 9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자리 9가 바뀌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이크론과 시총이 좀 비슷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보다 실적과 OPM,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날 0.12% 약보합이었지만 사실 차트상으로 일봉으로 보면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PER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가장 큰 시각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0.9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6에서 10위도 좀 같이 함께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5% 넘게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상처가 좀 지워지기도 전에 ABL 바이오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ABL 바이오가 크게 떨어졌던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본다면요.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산오피의 기술 이전을 했었던 파킨슨 신약 같은 경우가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뒤를 밀렸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날 19% 넘게 급락세를 시현을 했고요. 우리가 20만 원 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지선 또한 넘어가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일단 장비를 좀 측정하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미뤘다라는 부분이 큰 특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회복세를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20만 원 선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지 혹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과 IT센 글로벌입니다. 일단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아마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당시에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그만두기까지 했던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지금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 있었던 금과 은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이 한 9%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은이 27.7%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철금속을 만들어내면서 금과 은이 부산물로 나오면서 관련주로 좀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IT센 글로벌은 이제 한국거래소 금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의 주가 추이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이 마감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라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에 로봇 이야기를 우리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품단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애프터마켓에서 21%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라캐스트의 급등은요. 정부가 AI와 로봇 기반 제조 혁신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강조한 데 따른 시장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아틀라스 로봇 투입 반대에 대해서 굴러오는 거대한 수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언급한 점이 영향을 준 건데요. 또 창업과 신기술로 대비하라라는 메시지가 이런 로봇 산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시장에서 해석했습니다.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고난도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확인되자 로봇 관련주 쪽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게 된 겁니다. 한라캐스트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고난도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특히 가볍고 튼튼한 경량 소재를 가공하는 독보적인 다이캐스팅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 모멘텀과 또 기업의 기술력이 맞물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그 외에서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현재 한라캐스트는 알루미늄과 또 마그네슘 기반의 정밀 다이캐스팅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로봇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뼈대가 가볍고 튼튼해야 하는데 이 경량화 기술이 한라캐스트의 핵심 무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LG전자와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국내 전장 대장주들을 핵심 고객사로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AI 자동차사와 완성체 업체에서도 이 부품을 공급하면서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향후 실적 퀀텀 점프를 위한 준비도 마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 증설과 또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인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익률 개선에도 더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은 이러한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구간 진입과 함께 또 보호예수 해제 물량 등 수급 변수에 대해서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이 일단 시장 안에서 주름을 좀 잡고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들이 뒤에 붙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라캐스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한화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며칠 전에 급등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한화비전 또한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상승 배경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우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화비전이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생산 장비인 TC 본더를 대량 공급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 확대로 인해서 HBM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한화비전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된 겁니다. 키움증권 등 이 증권가에서는 한화비전의 2026년 영업이익이 2,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적자였던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2026년 517억 원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으로 또 기대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향 공급 확대와 또 표면 실장 기술 부분의 호조가 맞물리면서 이 기반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한계에 오다 보니까 이 패키징 기술이 새로운 승부처가 된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장비 수주 가시성이 높아진 점 또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적의 질적 변화가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삼성전자랑 같이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한 현재 시장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우선 현재 한화비전은 자회사 한화세미텍을 통해서요. 낸드와 파운드리 공정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수년간 연구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키워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집중 투자 중인 점인데요. 삼성전자가 평택과 천안에 또 대규모 첨단 패키징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한화비전이 핵심 공급 후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향후 HBM 생산에 이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기업의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질 전망인데요. 단순히 장비를 파는 수준을 넘어서 핵심 공정 트렌드의 핵심 플레이어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장비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면서 과거의 실적 변동성에 벗어나서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도 진입하게 됐습니다. 키움증권 등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8만 원까지 제시하면서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이익 성장세가 앞으로 향후 주가를 또 뒷받침해 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화비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로보티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부품단 받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손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테마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로보티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글로벌 기업이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을 밝히면서요. 로봇 핵심 부품의 수요가 점점 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수하게 로봇 사업만으로 연간 4개 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하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 또한 입증된 점이 독보적인데요. 많은 로봇 기업들이 여전히 적자 늪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르게 이 대조적으로 확실한 이익 체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고부가 가치 제품인 휴머노이드 손가락용 액추에이터 매출이 실적에 처음으로 또 반영될 예정인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제조 생태계가 구축되다 보니까 이 부품 공급사인 로보티즈에 대한 기대감 또한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이미 10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면서 주도주 역할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로봇 산업 중심에서 실제 돈을 버는 기업이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손 부분입니다. 어떤 걸 짚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섬세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로보티즈가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생산 시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 전망치는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로보티즈는 구동기와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하나로 합친 고난도 부품의 액추에이터 분야의 글로벌 강자입니다. 이 로봇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이 핵심 부품을 자체 기술로 내재화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또 올해 완공 후에 글로벌 수요 폭증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또 미국 등 대형 로봇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여기다가 LG전자가 2대 주주로서 또 든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 확장성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로봇 행동 데이터를 대량 축적해서 소프트웨어와 또 하드웨어에 대한 결합도 또한 높여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450억 원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려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이제는 ROS 기반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에 뉴스 보셨겠지만 구글이랑 애플 쪽에서 로보티즈의 손을 먼저 사갔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목도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브리핑에서도 잠깐 전달해드린 것처럼 ABL 바이오의 급락세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이러한 사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게 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 넘게 이날 하루 동안에만 증발한 상황입니다. 산오피 쇼크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급락의 원인은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산오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파킨슨병의 신약의 개발 우선순위를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산오피는 최근 실적 자료에서 ABL 바이오의 ABL301을 이 우선순위 조정 물질로 분류하면서 개발 일정을 늦추게 됐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기술 반환이나 또 계약 해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면서 실망 매물을 출회하게 됐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가량 증발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에 또 심리적인 타격을 주게 됐습니다. 단기적인 이상 진입과 또 마일스톤 진입을 기다리던 자금들이 불확실성에 노출되자 빠르게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특히 최근 주가가 워낙 견고한 흐름을 이어왔던 터다 보니까 이번 악재가 주는 충격파가 더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동일업종 전반의 하락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장중 내내 수급이 꼬이면서 변동성 또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오피발 불확실성이 ABL 바이오의 주가를 단숨에 20만 원 이하로 끌어내리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20만 원 선을 장 후반까지도 깨지 않고 잘 유지를 시키길래 괜찮은가 싶었더니 또 이탈을 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임상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향후 대처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ABL 바이오는 산오피로부터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 치밀한 전략 수립 중이다라는 공식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노피는 파킨슨병의 원인 물질인 알파 시뉴클레인을 정밀 측정할 전용 장비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약물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설명이다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노피의 이 파이프라인 목록에 ABL301이 여전히 자산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기술을 반환하거나 또 개발을 중단할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들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단기적인 일정 지원은 불가피하겠지만 또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노피와 후속 임상을 위한 소통을 또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또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현재 최선을 다해서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급락은 과도한 우려에 의한 반응일 뿐 이 데이터와 사실 관계 기반한 차분한 관점이 필요할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넥스트장에서는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한 1% 넘게 일단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 지지받았던 라인대가 1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서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지금 프리마켓에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SK 하이닉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이 리포트의 제목을 살펴보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90만 닉스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실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시장에서는 그에 맞게 화답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100만 원 돌파까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과연 황제주 등극도 가능할지에 대한 시선들이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를 점점 더 높여나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 보니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8만 원으로 또 한 번 올려잡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4분기 실적부터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32조 8천억 원이 나오게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19조 2천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실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66%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영업이익에서는 특히나 137%라는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물량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익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세부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램 쪽에서는 지금 4분기 디램 출하량이 1%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공급에 있어서 능력이 약간은 좀 제한이 된 상태고 지금 재고 수준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달랐다라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디램의 평균 판매 가격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24%나 상승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디램에 대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요. 그에 대한 증권사들의 추정치도 훨씬 더 웃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디램의 영업이익률도 확인을 해보니까 69%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또 잡히게 됐습니다. 지금 낸드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부문에서도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출하량 자체는 10% 증가에 그친 상황인데요. 그런데 가격단에서 살펴보니까 가격이 33%가 더 인상이 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낸드 쪽에서도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짚히고 있고요. 이건 2018년 3분기 이후에 무려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이번 실적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심은 서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AI 연산에는 기존에 필요한 메모리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 수요가 좀 더 급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디램과 낸드의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상당히 높게 잡았던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그렇다면 조금 더 수익성 자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익률도 함께 2026년에 대한 예상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져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증권가에선 다시 한 번 더 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우선 2026년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9%의 상승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34조 원이 함께 좀 측정이 되면서 185%의 증가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올해의 핵심은 출하도 동시에 늘어나고 이에 따른 가격도 함께 높아진다라는 점들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 출하량을 살펴보니까 올해에는 디램 출하량 자체도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가격도 지금 한 7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도 실적에서는 지금 출하량 자체는 적었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실적으로 이끌었다면 올해는 이제 청주에 있는 M15X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라인을 통해서 HBM4에 대한 물량이 점점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 자체도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 또한 더 개선이 이뤄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HBM 수량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단가나 마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시 나노 공정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투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 대한 효과는 지금 2, 3분기부터 비트 출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낸드 쪽도 방향성이 굉장히 분명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 321단 공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QLC에 대한 비중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LC 자체는 저장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낸드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SSD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연산이 늘어나게 될수록 결국에는 저장 용량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도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확산이 될수록 이 수요가 지금 낸드 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일반 디램과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또 지금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처럼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게 될수록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시장에서 시장이 좀 환호했던 부분은 주주환원 정책 부분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은 2025년 기준으로 정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함께 측정이 됐고 추가 배당금도 여기에서 1,500원 정도 결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리포트의 제목에서도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대목들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점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확인이 됐고요. 자사주 또한 소각에 대한 예정들을 밝혔습니다. 1,530만 주를 소각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임직원들에게 보상용으로 남겨둔 자사주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전량을 소각한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는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ADR 관련해서도 그동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미국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주가에 굉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SK하이닉스의 그런 이런 주식을 어디서 살 수 있냐라는 문의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장이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훨씬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구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올해도 강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28만 원으로 올렸다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SK 하이닉스 5.57% 큰 폭으로 오르면서요. 90만 9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90만 닉스라는 이런 새로운 주가에도 다시 한 번 더 도달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번 달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 양산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양산 시점을 확실하게 못 박은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주도권 탈환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요, HBM4의 품질 테스트 통과와 또 양산 출하를 공식화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당장 이달부터 엔비디아와 AMD 같은 주요 고객사들에게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높아진 요구 성능을 재설계 없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선단 공정 경쟁력 또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양산 시점은 경쟁사보다 약 2달 정도 늦긴 했지만 올해 HBM 매출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키우겠다라는 공격적인 목표 또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중반 HBM4E에 대한 스탠더드 샘플을 공급하고요. 하반기 맞춤형 초도 생산을 하는 등 이 속도전의 고삐도 늦추지 않을 전망인데요. 삼성의 이번 전략은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이 시장의 중심축을 다시 옮겨오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될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삼성의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는 올해가 이 메모리 시장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일시 나노 공정과 함께 또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결합한 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의 리더 자리를 되찾겠다라는 전략 또한 명확히 했습니다. 네, HBM4가 아마 올해 우리 시장을 좀 장식하게 되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양산 시점을 딱 못 박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고객사들이 1년이 아니라 3년, 5년 이렇게 길게 장기적인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HBM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 판매자 중심 시장으로 완전히 굳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준비된 생산 능력 전량에 대해서 이미 고객사로부터 확정 주문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객사들은 물량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을 쇄도하고 있고요. 또 이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메타가 발표한 올해 자본 지출 규모는 약 1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하면서 이러한 삼성의 전망을 뒷받침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이 HBM 선점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해서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쪽 제품 위주로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D램은 최신 일시 나노를 또 낸드는 V9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단 공정 캐파 확보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전반의 재고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HBM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로봇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올해는 성과를 좀 내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 로봇주들의 시세를 같이 이끌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생태계는 어떻게 그림을 좀 그려가게 될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은 이 반도체 기술을 하드웨어로 확장한 피지컬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지적하면서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올해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내비친 건 이 반도체 제조 역량을 완제품 시장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모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은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하면서 이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우선 투입하는 실무적인 접근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가 되는 AI 반도체부터 몸체인 구동기까지 모두 갖춘 삼성만의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는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것을 넘어서서 전장 사업과 메디컬 그리고 공조 시스템 등 이 신사업 부문으로의 확장까지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자가 누적됐던 그동안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반등을 위해서 2나노 공정 개발에도 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반기 2나노 2세대 양산이 시작하게 된다면 고성능 컴퓨팅 고객사를 대거 유입하면서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또한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본업인 메모리에서 번 돈을 이 로봇과 차세대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기술 초격차를 통해서 반도체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굳혀나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서 번 수익을 가지고 파운드리나 로봇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랠리도 함께 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선이나 방산 쪽은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도 하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들려왔는데 이번 수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번 수주를 통해서요, 이 탄소 중립 시대를 여는 핵심 해상 운송 시장을 선점하게 됐습니다. 최근 일본 MOL사와 체결한 선박은 12,000세제곱미터급으로 현재까지 발주된 중압 방식 운반선 중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요, 액화 석유가스인 LPG를 동시에 나를 수 있는 다목적 화물 처리 시스템을 갖춘 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압 저장 기술은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하게 됐습니다.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규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북해와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내빙 설계 기술이 적용된 점이 이번 선주사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해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이 분야에서 총 6척의 수주 실적을 쌓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행보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런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선대가 2050년까지는 270척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주 효과는 더욱더 커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수주는 신시장에서 이러한 K조선의 표준을 또 확립하고요. 기술적 진입 장벽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노던라이츠 프로젝트에 돌입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던라이츠 프로젝트라고 보면 일단 이산화탄소를 유럽 국가에서 포집을 해서 노르웨이 터미널로 전달해주는 프로젝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노던라이츠는 세계 최초로 국경을 넘어서 탄소를 포집하고요. 또 저장하는 상업적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인 쉘과 또 토탈에너지, 에퀴노르가 합작하면서 이 유럽 전역의 탄소를 북해 해저에 영구 저장하는 CCS 사업입니다. 여기서 HD 한국조선해양이 건조할 선박들이 바로 이 국경, 그러니까 탄소 수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프로젝트 1단계가 이미 가동을 한 상황이고요. 또 2028년부터는 연간 500만 톤 이상의 탄소를 매립하는 대규모 사업으로도 확장될 전망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이 선박의 안정적인 운송 능력에 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 조선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 또한 매우 두터운 상황인데요. 이는 한국이 단순한 선박 제조를 넘어서 글로벌 탈탄소 생태계의 필수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향후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이런 전용 운반선에 대한 용선료와 또 추가 발주 가치는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수주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우리 K조선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던라이츠 프로젝트는 지금 1단계는 가동이 된 상태이고요. 설비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28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연간 최소 5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선대가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수십 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하게 될까요? 네, 우선 우리 조선업계는 저압과 또 중압 저장 기술을 모두 확보하면서요, 이 글로벌 선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이러한 저장 기술은 탄소 포집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건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메탄올 추진선이나 또 암모니아 운반선 등 이렇게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만 국내 조선 빅3가 수주한 금액만 벌써 5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 쾌조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발주가 예상되는 115척의 LNG 운반선 시장에서도 한국의 점유율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중국 조선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우리 뒤를 쫓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높은 CCS 전용 선박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또 우리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은 저가 수주는 지양하고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선종을 선별 수주하면서 마진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전략도 함께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율 운항 기술과 또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 선박으로 이런 시장의 초격차를 더욱더 넓힐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K조선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기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해상 인프라의 리더로서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네, 조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방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또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 국방부랑 천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회사 차원에서 아직 협의 중이다,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지금 한 1.3조 원 규모로 천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부분이 한 30분 전에 전달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 북유럽 최전선 국가의 결과적으로 선택을 좀 받게 된 건데 그 비결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천무는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납기 속도와 또 가성비를 무기로 해서요. 이 유럽 방산 시장의 벽을 뚫어내게 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약 1.3조 원 규모인데요. 천무 발사대 다수대와 또 대규모 탄약이 포함된 대형 계약임을 이 현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초에 미국의 하이마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또 수년이 걸리는 제조 기간으로 인해서 결국 한국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 건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동시에 납기는 절반가량 짧다는 점이 이런 점점 고조되는 안보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경쟁력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즉시 배치 능력이 도입의 최우선 순위로 작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발사대당 로켓 12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6발에 불과한 하이마스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했던 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팀 코리아 외교 또한 이런 수주전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군이 K9 자주포를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점 또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천무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안보 공맥을 메워줄 수 있는 최적의 전력 대안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폴란드도 있고 지금 에스토니아에 지금 나온 노르웨이까지 좀 본다면 앞으로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천무에 대한 그러니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산 가능성도 궁금한데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K방산이 이제 북유럽을 넘어서요. 유럽 전역의 연합 전력을 구상하는 표준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 이어서 노르웨이까지 우리 천무를 혜택하면서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등 인접 국가들도 한국 체계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동일한 무기 체계를 공유하게 된다면 합동 훈련과 그리고 군수 지원변에서 엄청난 운영 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K9 자주포를 통해 구축된 한국산 무기 유저 클럽이 이제는 다연장 로켓 영역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모양새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이 폴란드 현지에 합장 미사일 공정을 세우는 등 공급망 현지화 전략 또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우선 구매 기조였던 바이 유로피안 장벽을 실무적인 기술 협력으로 정면 돌파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거리 화력을 자체 개발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한국은 검증된 시스템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대안책으로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루마니아 등 남동 유럽 국가들도 조만간 대규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연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천무는 K9과 함께 우리 방산이 유럽 안보 지형의 이 중심축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바이 유러피언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무기를 사도 유럽 국가 안에서 파는 무기를 사자라는 기조였는데 이걸 탈피해서 K 방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주를 받게 되면 차곡차곡 실적에 좀 쌓이게 되게 될 텐데요. 향후에 이제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회사에서는 좀 잡고 있을까요? 네, 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질적인 성장 또한
증명해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약 2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수주 잔고가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니까 향후 수년간은 먹거리 걱정이 없는 역대급 실적 행진이 이미 예약된 상태입니다. 또 폴란드향 물량의 실적 반영이 본격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번 노르웨이 수주권 역시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 스페인에서 추진 중인 7조 원 규모의 자주포 사업자 선정 소식까지 더해지게 된다면요. 이 성장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팔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갑차 레드백 또한 루마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 독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수주 뒤집기를 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의 현지 생산 거점까지 갖추게 되면서 수익의 질도 과거 단순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만간 세계 20대 방산 기업 진입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K방산은 이제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서서요. 대한민국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다지는 핵심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프리마켓에서 한 1% 넘게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131만 원 선 현재 가격대 형성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오늘 정규장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과거에 약간 매파적인 이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난 상황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지난해 4월 수준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7만 달러대까지 내려왔고요. 금값과 은값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미국발 충격을 어떻게 받아갈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국내 시장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1월 한 달을 좀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단 2거래일만 하락을 했을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장이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피로감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주나 증권주들이 그래도 지수를 지탱해
상승해주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좀 연준 의장 후보가 지명이 되면서 흔들림이 컸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우리 시장이 오늘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받아가게 될지 지난주 시장부터 좀 리뷰를 해볼까요? 지난주까지도 시장은 좀 잘 달려왔거든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이 장중에 최고가를 또 쓰게 됐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또 올라갔다가 또 빠지는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요. 거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1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량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2월장을 준비하고 있는 또 과정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2월장에서는 첫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월 달까지도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장 이어서 국내 증시를 조금 현재 바라보기에는 미국 증시의 지난 마지막 금요일 날 하락이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만약에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 역시도 4,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매도를 한 반면에 기관 쪽에서의 자금이 1조 3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 몰리고 있는데, 사실 기관 쪽에서 몰리고 있는 이 수급 역시도 개인들의 ETF 자금이 이쪽으로 이제 수급으로 이어졌다라고 또 이번에 분석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모든 물량들이 다 기관 쪽에서 이제 ETF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는 건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양시장 모두 최근에 좀 많이 1월 달을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의 흔들림이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기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월요일 첫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2월 초부터 해서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케빈 허쉬의 지명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케빈 허쉬 자체가 이제 매파라고 계속 이제 뉴스 언론에서 좀 많이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과거로 본다면 이제 과거 연준에 있었을 때 2006년도 당시에는 이 케빈 허쉬가 2차 양적 완화를 반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케빈 허쉬의 기관 글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쪽을 오히려 좀 바라는 시기에 언행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파적인 해석, 한쪽으로 너무 이제 편향된 해석이 나왔던 이유는 시장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에 흔들림이 있었고,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생각할 수 있는 주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를 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흔들리고 나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승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오전에 종목을 또 무리하게 팔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워시 쇼크의 여파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할 것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 정도 빠지면서 5,100선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68% 하락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흔들림 안에서도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니까요. 오전장에서의 급한 대응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어떤 움직임 보일지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월 수출 데이터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90만 닉스를 또 하이닉스가 돌파를 했습니다. 2월 달에는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반도체주들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단기 상승 랠리가 좀 많이 나왔고,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번에 기술주들의 흔들림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 금리가 동결되거나 좀 장기간, 아니면 오히려 또 인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이제 추측성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왔던 이제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미국 증시 안에서 애플의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우려거든요. 메모리 칩에 대한 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됐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 유독 이번에 강했던 이유는 바로 반도체, 특히 다 메모리 반도체를 시장으로 해서 이번 시장이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처럼 그냥 흔들린다, 똑같이 흔들린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과 국내 증시의 어떤 조정은 약간의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 구분지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중간중간마다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에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이 아직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하루에 어떤 이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조정에 의해서 좀 흔들리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이 기회를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에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반드시 팔아야 되거든요. 고가권의 매매를 할 때는 매수매도 이 가격을 좀 짧게 대응하셔야 되고 이게 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만 이번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힘차게 문을 열었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이 좀 더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에 좀 매파적인 이력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대까지 내려오게 됐고 금값과 은값도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과연 미국발 충격을 좀 어떻게 소화를 해내게 될지 우선 양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5% 하락을 하면서 5,122선의 문을 열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2%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1,124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모두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2에서 3% 정도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일단 90만 닉스를 달성을 했습니다. 황제주 등급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장 안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하락의 여파로 지금 4%가 넘는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지금 2.6%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노조 쪽에서 아틀라스에 대한 반대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노이즈가 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까지 2.3%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만 1.4%대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반대로 0.4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마찬가지로 4%, ABL 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시총 5위로 올라서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장에서는 이 ABL 바이오가 산오피에 기술 이전을 했던 파킨슨병 신약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요. 20%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다만 현재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0.6%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투심 개선에 나설 수 있을지도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 구간에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 지금 오전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500억 원 넘게 좀 팔아치우고 있고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좀 사들이는 모습들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460억 원 가량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쪽에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지금 오전 구간에서는 기관도 좀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은 역시나 좀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5%가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개인만 양시장 모두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IT 쪽이 많이 밀리는 건 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의 이제 기술주의 하락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지수 관련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4,800억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집중되고 있는데 이 매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시가총액이 크고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도할 때도 당연히 많이 산 종목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위험 회피성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아침에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이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300억 정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 지금 잠깐 수급이 바뀌었거든요.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코스피 시장은 또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미국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빠질 거다. 이제 시장의 고점이 나왔나라는 공포심, 이런 공포심에 개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면 이 물량들을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시장을 더 높게 본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수급이 아침의 수급과 이제 오전 수급과 오후 수급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사실 이렇게 흔들릴 때는 뭔가를 하려고 이제 빨리빨리 뭔가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오전 흐름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매도하지만 매도를 또 줄이진 않는지, 이 매도하는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이 나왔지만 오전장의 하락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빠져요. 그런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의 하락이 또 크죠. 하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당연히 흔들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안에서 틈새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거래소 시장은 은행 업종이 특히나 강세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3%,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역시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업종 사이클 업종에서 본다면 또 유통주들. 최근에 유통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있죠. 매도하는 가운데서 유통주를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오늘 오르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했다가 지금 살짝 내려와 있긴 하지만 0.4% 정도의 조정밖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건설주에 대한 흐름들도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서 시장은 떨어져도 이 안에서 틈새 시장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 방향이 상방이라고 한다면 이런 틈새 시장을 계속해서 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장이 만약에 뭐 떨어지고 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 나왔을 때 이걸 사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원한 상승은 없고요. 또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종목은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구간에서 IT 쪽으로의 좀 매도세가 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좀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의 일종의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아까보다는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1.6%대 하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테오젠이 저번에 급락을 보였었고 ABL 바이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한 번 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사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센티가 무너지는 듯한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이전 쪽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면 당분간은 기술 이전 쪽으로는 좀 눈길을 좀 피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악재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도 알테오젠이라든지 ABA 바이오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ABA 바이오가 그 초기에 이제 낙폭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또 접근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 중에서 최근에 또 하락이 나왔던 부분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기대감에 대한 이제 만족도가 없는 그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깨지거나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번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거나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과거에 수주에 대한 취소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LNF라는 기업도 이제 벤처 쪽하고의 취소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두 다 묶어서 보실 필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기대감이 있던 종목들이 실망감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사이클이 아직 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튼튼한 기업들 너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까지 이번 하락에 대한 여파를 같이 맞는다면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악재가 나온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이클이 충분히 돌지 않았다. 그리고 악재가 나왔던 기술 이전보다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하락하는 종목들은 선별해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그래도 ABL바이오는 한 1.9%대의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지난번에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HLB 역시나 오늘도 한 0.9%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센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IT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환매 성격에서 좀 자연스럽게 2월에 큰 이벤트를 좀 기다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많이 방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인바운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져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섹터들이 좀 많은데 이 안에서는 좀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그 뉴스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춘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또 있고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동안 또 많이 쌓여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 또 기대했던 게 이제 뭐 드림 콘서트라는 거였죠. 홍콩에서 드림 콘서트를 한다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또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사실 이제 주말을 통해서 좀 깨진 내용이 나오긴 했었어요. 홍콩에서 열리는 드림 콘서트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중국 쪽에서의 뭐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찾아가기는 조금 어렵고 이 관련 종목들 사실 모멘텀은 이미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 많이 이제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지금 사이가 지금 안 좋은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있지만 기대감에 반응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춘제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지난해 그동안 하락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클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지 않으면 주가 상승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충분한 조정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들도 지금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뭐 여행으로 왔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 화장품 쪽이 가장 컸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던 화장품 쪽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월에는 중국의 춘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바운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중국발 수혜를 얻어가봐도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화장품 쪽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은행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4%대 오름세, KB금융도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들을 좀 확인해 보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 법안이 이달 중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좀 발행이 된다면 은행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카카오 같은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은행이랑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은행 쪽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 나가봐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진행할 때 어느 쪽을 주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핀테크 기업 쪽을 주도해서 이제 가느냐, 아니면 은행이 주도해서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본다면 아무래도 은행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51%의 룰, 은행에서 이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이제 경우에 이제 발행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뭐 이런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은행이 지금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좀 맞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건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돼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또 피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케빈 러시의 지명으로 인해서 은행주 쪽으로 잠시 또 자금이 쏠리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멘텀, 이 재료 자체가 조금씩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뭐 관심은 좀 가져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좀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끌고 와서 수익을 좀 키워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이지는 않고요. 은행주들이 또 이 핀셋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참고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입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가 됐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은행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좀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관련주들보다는 오늘장 안에서는 은행주들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계되는 부분들도 유의미한 부분이니까 오후장까지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1.2% 정도 코스피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였네요. 지금 약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선 들어와 주고 있고요. 또 반대로 코스피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은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소폭 반등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27%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은선물 보니까 4% 정도 반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마이너스긴 한데 계약 규모가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여쭤볼게요. 완전 초반대보다는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 네, 시초보다는 양시장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일단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동되고 있던 마진콜 청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위험 자산에 대한 매각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부 좀 차익 매물 출회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 영향들을 보면 코스피 야간 지수가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좀 봤을 때 다만 이제 오늘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 외인의 매도세가 1조 한 3천억대, 1조 3천억 정도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시초에 매도세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좀 크게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사실 뭐 외인의 이탈이 뭐 크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증시 해탁금이 지난주부터 해서 재차 좀 증가를 했죠. 사상 최고치 이제는 뭐 100조 원대를 좀 돌파를 좀 하면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양 시장의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좀 확대 기여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면 일단 주가의 어떤 하방보다는 상방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다는 점. 특히나 최근에 어떤 지수의 조정을 대형주 중심의 기관 매수세의 어떤 유입 확대로 좀 이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에 관련된 어떤 유입 부분들과 함께 지수를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12월 말 결산법인들에 대한 이 감사전 사전 재무제표라고 하죠. 주주총회로부터 연결 기준 한 6주간 전에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2월 중순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비롯하더라도 일단 뭐 중소형 주단에서도 이번 주부터 뭐 설 연휴 이전까지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역량들 안에서 오히려 이 중소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수급 유입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갑니다. 양시장 모두 동일합니다. 코스피도 지금 0.93%, 1% 안팎으로 일단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0.18%까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5천선과 1,000선 지지받으면서 여전히 움직임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들도 좀 볼 텐데 현재적인 분위기 좀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대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차이가 오늘은 좀 크진 않은데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 300 종목 내외,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로 한 300 종목 내외로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모두 좀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테마는 일단 조선인데요. 사실 오늘 조선 쪽의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수주 소식이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쪽에 대한 흐름이 뭐 엄청 잘 나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주 소식이 있었던 한국조선해양이 한 1% 내외, 1.8% 정도고 한화오션도 개별적인 이슈 있었는데 2% 정도 상승불 켜져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 포착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위산업 보겠습니다. 방산 쪽도 체크를 좀 해보면 이쪽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주가 조금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좀 빠르게 올라와서인지 조금 더 낙폭이 깊습니다.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현대차도 0.5% 그리고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눌렸을 때 사고 싶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매수 버튼 누르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지 전략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조선방산보다 오늘 조금 더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면 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 오늘 은행주가 좀 강한데요? 네, 일단 뭐 상법 개정안이 이번 2월 말 그리고 또는 뭐 3월 초에 네. 처리를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은 구체화가 좀 되지 못했죠. 네, 일단 가장 그쵸.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을 과연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부 좀 신규 취득한 이 자사주를 뭐 1년 이내 또는 뭐 6개월 이내 네. 해당되는 어떤 정해진 기한 내 의무 또는 이제 강제 소각을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큰 부분은 사실상 자사주가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단 이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자금을 좀 조달하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처분해서 해당된 재원으로 신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볼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강제화가 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맹점이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2월 달 안에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은행주가 그동안 뭐 증권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그쵸.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증권주의 경우에도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일단 시세가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선별적으로 보면 뭐 부국증권, 오늘 뭐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이 오늘 프리마켓에서 좀 강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좀 반납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뭐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수급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부분보다는 아직 뭐 맹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어떤 의무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과연 좀 어떻게 좀 결정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 좀 리스크도 좀 남아있는 게 이 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못하고 다음 차례 그 다음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좀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봤을 때 상법 개정안이라는 건 기업의 거버넌스를 좀 강화시키고 이 부분은 주주 환원을 크게 좀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충분한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은행주의 어떤 반등 부분들은 4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과 좀 부합하면서 오히려 단기적인 어떤 일정 기대감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권도 잠시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상 5천이라는 그리고 5천과 1,0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에 대한 지지와 안착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 대금도 상당하고 예수금도 상당히 지금 머니무브가 확실히 좀 체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증권주가 이 밸류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가요? 그렇죠. 일단 뭐 증권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즌에 코스피가 네. 3,000포인트를 넘었을 그쵸. 때 사실 그때 뭐 유동성 장세에서 증권주의 실적도 굉장히 크게 좀 개선이 됐었고 이 부분은 일단 배당 지원이 단기적으로 좀 확대시켰는데 이게 연속성이 좀 부재했죠. 다만 이제 현재 차이는 당시 증시의 호황기보다 조금 더 강한 수급을 수반하고 있고 증시의 탁금도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10조 3천억 정도에 대한 유입량 이 부분 굉장히 좀 큰 수치입니다. 2024년도 저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9조 9천억 정도가 좀 됐으니까 이제는 당시보다 이 증시의 탁금이 2배가량 더 크게 좀 유입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유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거래 대금으로 좀 이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이번 뭐 4분기 그리고 1분기 상반기까지는 좀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뭐 증권주의 경우에도 이 총주주 환원율을 일단 뭐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대다수 확인했던 내용들 보면 네. 뭐 30에서 많게는 한 40%, 45%대까지 좀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배당 재원들이 좀 높아지게 된다면 안정적인 EPS가 기반이 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은
배당 확대 관점에서 뭐 긍정적인 어떤 투자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개별적인 요건들이 자사주에 대한 보유량들이 좀 높은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 같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소각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환원적인 차원에서 수급적인 기대감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일단 실적을 좀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재차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지수가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받아갈 수 있는 밸류는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테마 한 가지 좀 더 보면요. 중국 소비주랑 엮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짝 움직임 포착되거든요. 중국 춘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아마 일본보다 올해는 한국을 더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를 일정 앞두고 좀 지금부터는 봐도 괜찮을지요. 네,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하게 최근에 이 시그널이 좀 확인되고 있죠. 대체적으로는 뭐 중국 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번 뭐 춘절 기간 동안 전체 일본행 노선 49개 정도를 네. 취소했다. 이 부분이 좀 공식화가 좀 됐고요. 일단 뭐 역대 최대의 인바운드 수요가 이번 춘절에 좀 유입될 텐데 최장 뭐 한 9일 정도 이제 쉽니다. 이 네. 부분은 뭐 10년 내 일단 가장 많은 연휴를 좀 기록하는 춘절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들이 한일령에 관련된 반사 수요가 충분히 좀 한국의 인바운드 수요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개별적인 어떤 실적 요인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 뭐 이 호텔이라든가 리조트에 대한 예약률들이 굉장히 좀 높아진 부분들.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의 드랍률이 오히려 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이익률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인바운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드랍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실적의 기대 요인들은 1분기 성수기 효과와 좀 맞물리면서 일단 실적의 어떤 이 가시성은 좀 높아지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뭐 호텔 관련 종목이라든가 뭐 면세점 이 개별적인 여건에서 실적으로 좀 보면 면세보다는 호텔 카지노 업종들에 대한 수익 지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면세에 대해서 최근 어떤 이 환율 기조가 고점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아직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뭐 수익 지표가 그리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서도 일단 수급 기대감들이 좀 반영은 좀 되고 있지만 모두 다 좋다가 아니라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왔던 이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지역별 편차가 좀 크다는 점. 특히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비중이 아직까지 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쇼크가 주가 하락에 좀 빌미가 좀 됐었고요. 반대로 APR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이라든가 3분기에서 4분기를 넘어오는 뷰티 디바이스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선별적인 어떤 접근은 유효한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는 약간의 환율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호텔이나 카지노 쪽이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품은 약간은 좀 움직임이 다르게 좀 나타납니다. 말씀 주셨던 APR은 한 그래도 3.5% 정도 한국 화장품도 그래도 중국 쪽 비중 좀 높은데 0.86% 정도 움직임 좀 체크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은 결이 다를까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주말 사이에 구글이 이제 새로운 AI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좀 발표를 했는데 프로젝트 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미국 시장 안에서 줄줄이 다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갔던 쪽이기도 한데 이제는 구글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본다면은 살짝 좀 결이 다르게 좀 봐야 될까요? 게임은 사실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어떤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좀 했지만 사실 이게 좀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는 계기가 좀 되기 위해서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동안 게임주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좀 낮아졌죠. 그다음 일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재차 좀 미뤄지고 있죠. 미뤄진 부분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NC 소프트의 경우는 최근에 신작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단 이런 기대감들이 실적과 좀 연동되면서 우리가 좀 반등을 했던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국내 게임주들 안에서는 수익 지표가 좀 명확한 종목들이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뭐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기반들이 뭐 다소 좀 정체가 좀 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도 여전히
이 기조를 보면 일단 뭐 성장 기조를 충분히 좀 주가에 좀 반영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판호 발급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여기서 발급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 단기적이든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성과든 어찌됐든 실적과 좀 연동되는 이익률 상향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게임주는 일단 실적 기반에서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주 안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지 숫자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같이 주셨습니다.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반도체 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 좀 많이 써 볼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눌리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오히려 이렇게 또 눌리면 참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하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지 혹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들을 다 복기를 해봤을 때 네. 일단 2%든 3%든 조정이 나왔을 때 샀으면 무조건 수익이 무조건 났죠. 수익이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어떤 이 최근에 어떤 주가 상승 지난주까지 52주 고가를 경신하게 된 네. 가장 큰 베이스가 됐던 부분은 4분기 실적이죠. 이게 기대치를 좀 상회했던 부분도 맞지만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숫자,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 원대를 좀 돌파를 했었고요. SK하이닉스도 불과 뭐 3분기 사상 최대가 10조 원대인데 그렇죠. 이 부분이 뭐 17조, 18조 원대까지 좀 상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슈퍼사이클 기조, 올해 연간 영업이익에 관련된 추정치 기대감들이 오히려 좀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권사의 TP가 다시 써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측을 좀 잘못했기보다는 사실 최근에 디램 가격이 너무나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추정 가치도 다시금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개월 전 영업이익 컨센서스라든가 뭐 2주간, 일주일간 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평균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계속 그 숫자는 바뀌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가 뭐 상단에서 제 기억에는 한 155조까지 좀 나와 있고 SK하이닉스가 상단 기준에서 130조 원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게 불과 우리가 작년 3분기 기준에서 보면 영업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 한 80조 원대 중후반, SK하이닉스가 뭐 60조 원대 중후반 또는 뭐 70조 원대까지. 근데 이게 불과 한 2달 만에 사실상 뭐 거의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증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표를 보면 이 메모리 가격의 현선물 시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재차 해당되는 어떤 영업이익 추정치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높아질 텐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를 25조에서 30조 정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번 1분기에는 20조 원대를 좀 너끈히 좀 넘어가는 영업이익 기조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해당되는 어떤 이 이익가치가 크게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TP가 당연히 좀 상향 제시되는 것은 저는 뭐 일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오늘같이 시초의 낙폭을 좀 키워주는 그런 구간에 모아가는 전략, 저점 매수 전략들은 유효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오늘처럼 3% 또는 이제 4% 정도 하락폭이 나올 때 일부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은 재차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이 기회이긴 한 것 같긴 해요. 한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또 차트로 보면 일단 지금은 양봉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가에 만약에 음봉으로 바뀌게 된다면 또 오늘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반도체 또 봤으니까 소부장도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실 소부장이 굉장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의 투심이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면치는 못했었는데 소부장은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활성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끌어올려줄 수 좀 있을까요? 네, 1월 전체 수급 기준을 보면 6거래일 동안 이 기관이 연속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1월 누계를 보면 10조 원대 수급이 유입됐는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기관의 순수 자금으로 유입됐다 또는 개인이 ETF에 대한 추정 자금이 그쵸. 기간 집계로 좀 잡히다 보니까 최근 6거래일간의 유입은
기관이 주체가 아니라 개인이 개인으로. 주체다 이런 설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관 중심의 스탠스에 대한 변화가 좀 감지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정부의 코스닥 시장 정책 활성화 기대감들이 재차 좀 반영이 되는데 시초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업종에 수급이 좀 더 집중되는 흐름들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해당해서 좀 집중도가 높았는데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탈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알테오젠의 수익성 논란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생겼고 두 번째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사실상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실제에 관련된 추정치가 재차 좀 상향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의 연속성들이 지난주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 상승 우위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시각을 보면 일단 뭐 꾸준한 어떤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제 펀더멘탈이 좀 기초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명확하게 이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메모리 증설에 관련돼서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의 기조를 좀 보였다면 이번에는 일단 뭐 캐펙스 투자 기조에 관련된 방향성을 좀 확인했다. 이 부분은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연동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4에 관련된 양산 전환이라든가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캐파를 빠르게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관한 선단 공정 투자 장비주들은 올해 이제 상반기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된다면 네. 소재와 부품단에서에 대한 연동 실적이 같이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올해 연간 추정 이익치는 뭐 메모리 빅트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연동 효과는 장비주 그리고 소재와 부품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들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닉스가 얘기했죠. 올해 그 장비 관련해서 투자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장비단 소부장들한테는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부장인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럼 대표님께서 한 가지 좀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소부장주 종목 안에서는 네. 일단 SNS텍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난주부터 수급에 대한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6,700원 52주 고가 흐름이 있었고요. 오늘은 장중 낙폭이 한 6%대까지 좀 그러네요. 하락을 했지만 일단 낙폭을 일부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단기 추세선이 좀 유효한데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의 EUV 공정 전환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EUV 공정용 블랭크 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전체 시장 규모는 일본이 한 70% 정도에 대한 시장 점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HBM4에 관련된 전략을 EUV 공정에 관련된 강화 조치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네.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어떤 독점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또 SNS텍의 지분 또 8%를 좀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인 어떤 이 사업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SNS텍의 무게감을 충분히 좀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 확정이 좀 되게 된다면 부가적으로는 매출 연동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정도에 대한 이익 추정치 반영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보시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는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외형 확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으로 좀 선택을 해주셨네요. SNS텍 말씀 주셨고요. 수급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한 6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오늘 뭐 차트상으로는 약간 5일선 이탈할 듯 안 할 듯 움직임 좀 보고 있는데 종가상으로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월 첫 거일 우리 시장 힘차게 개장했습니다. 우선 이달 들어 1월 들어서 리뷰를 해보자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6%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25% 이상 급등한 것은요. 2000년 1월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최고의 월 수익률을 기록했던 1월이었습니다. 우선 지난달 이렇게 5,000피와 1,000스닥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던 K 증시였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에 뉴욕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뉴욕 증시가 위축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 첫 거래일은 조금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양시장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이렇게 동반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9% 하락하면서요. 5,2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시가 5,1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시각 1,14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매 주체별 현시각 외국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1조 2천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그동안 기관이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오늘은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시각 380억 원가량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도 여기에 힘을 더해서 코스닥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이 오늘 동반 파란불로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장중에 93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9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쪽들에 대한 온기가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연결이 되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모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시각 3% 가깝게 하락하면서 현시각 90만 닉스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88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16만 전자가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현시가 1.43%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들도 또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에 좀 기회가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현대차가 현시가 0.8% 저가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온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50만 원 선 다시 회복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한화시스템도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5%가량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시각 9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이라서 한 번 더 확인은 필요하긴 하지만요. 엔비디아의 FC BJ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좋았었죠.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한 해에 거둔 영업이익이 9,13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 또한 전년 대비 10% 늘면서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미소 짓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시가 5.7%가량 상승하면서 2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애프터 마켓은 조금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를 좀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현시가 5.5%대 상승하면서 17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덕양에너젠도 마찬가지로 현시각 8%대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시각 37,8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표 시멘트도 오늘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고 장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에이벨 바이 쇼크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냉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사노피의 기술 이전했던 파킨슨병 신약의 개발 우선순위가 밀렸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19% 넘게 밀리기도 했고요. 또 시가총액 5위권 밖으로도 또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오늘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5위 자리도 다시 한번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현시가 1.9% 상승하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파란불이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 SK하이닉스는 더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3%대 가량 하락불 켜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금융 쪽은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현시가 3.22%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5%대 가량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조금 부진했던 바이오 쪽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이비엘 바이오가 현시각 1.42%대, 삼천당제약은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케빈 워시 지명에 따라서 오늘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11원 넘게 급등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강하게 오늘 움직임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가 5,100선 이탈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규모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부담이긴 한데요. 종가상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